성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비전타워 지하에다가 차를 세우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시간 여행자가 된 것 같아요. 한 10년, 7년, 8년 전으로 돌아가서 마추리 성남시의회 1층 로비에서 우리가 그때 시립으로 거기 투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갖다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 많은 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싸웠던 그런 시간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서가지고 바깥에서 막 일을 하고 저녁에 집을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정말 몸은 피곤한데 문을 여는 순간 신발이 보이죠. 신발이 보이면서 그 안온함, 집에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가능한 복잡함입니다. 어쨌든 우리 성남에 함께 하셨던 분들께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가 2010년도 민선 5기 이재명 대통령 정말 시작부터 어려웠었죠. 그때부터 함께 지켜주셔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사실 제가 뭐 강연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성남의 동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이재명 성남시를 살아왔던 거,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었던. 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들한테 젊은 검찰이니까 수사하는 검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이재명 성남 시작 때부터 미래가 300번 넘게 풀어가지고 없으면 없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제가 아니 우리 성남에서는 대장동은 일도 관심이 없었어. 우리는 실무로 만들었고 노공사로 조리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부산 기업이 있었고 분당수업은 보완화 사업을 했고 미금역 설치했고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왜 얘네들은 그런 걸 얘기 안 하고 대장동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검사 얘기가 여자의 그런 그런 하시면 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는 빠지고 그런 거 아는 지방정부 아는 검사를 데리고 와. 그 검사가 수사하고 그런 것이 욕심이었고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배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제목을 거창하게 이재명 정부의 성송철학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제가 조금 뭐 정리하는 그 정도일 것 같고 그 앞에다가 조금 이제 지나온 시간들 벌써 우리가 2022년도였죠. 20대 대선이 3월 6일 날 4년 벌써 전이 됐을 때 정말 지금도 그때 여의도 그 민주당사 제가 아래에 있었는데 용희 형 죄송한데 좀만 왼쪽으로 가세요. 아 그래요? 기왕이 뭐 음향도 좀 잘 안 들려요. 안 들려. 음향 조금 문을 닫아놔서 한번 좀 해주세요. 네네. 마이크로 좀 대고 하겠습니다. 그 4년 전에 여의도 민주당사 아래에서 그 포장마차 그 다음에 곳곳에 찢어져 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통탄의 선거 패배를 아쉬워했던 후배들 그 다음에 동지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죠. 지방선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저히 지방선거 뺏기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검찰들이 정말 경기지사 4년 동안에 했던 일들을 정말 난도질을 하면서 착살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회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선에서 실무했던 친구들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대선에서 크게 이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야 진작에 좀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경기도 8,715표 차이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서울시의 구청장, 경기도의 시장들까지도 대부분을 저희가 뺏겼는데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겼죠. 그래서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올라서서 여기까지 온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 원동력 역시 여기 계신 그 당시 함께했던 많은 우리 성남의 동지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하기보다 잠깐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아봤습니다. 실현을 넘어서 집권으로. 이게 뭐 그동안에 최근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대 대선 이후에 대선을 끝나면서 제가 경기도 선거 치르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께서는 보궐선거 나가셨죠. 개항에 보궐선거 나가셨다가 바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도전하시고, 그리고 저는 당대표 되시고 나서 10월 4일날 제가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보름 있다가 10월 19일날 아침에 검찰이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제가 체포되면서 3번의 구속, 3번의 보석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집권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효능감을 느꼈죠. 그래서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성남시장 현역사 성공의 비결, 그 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철학에 대해서 정리해볼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표로 하면은 이 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3월 9일날 아까 말씀드린 20대 대선이 0.3%, 그렇죠? 24만 표 차이로 윤석열 검찰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의도 지하에서 제 후회가 들더라고요. 형, 이거 저기 저 검찰 정권이 저거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던 그 주변에 측근이라는 사람들, 형 아정나는 거 아니야?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뭐 털 게 있어야지 우리가 뭐 어떻게 선거 치렀는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2013년부터 2013년도 여기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검찰이 제가 유동규가 받은 뇌물을 하나도 안 쓰고 저하고 정진상한테 다 줬다는 2월 13년도에 돌아가 보시려면 여러분들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모란시장, 약탐역, 대한민국 태극기 부대의 원조 부대가 와서 이재명을 규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죠. 조정식 의원님, 우리 저 의원님들 계시는데 다 그때 우리가 목도했던 사실들인데 그때 업자들한테 억대의 뇌물을 받았으면 살아있겠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대표가. 자, 어쨌든 3월 9일날 대선이 끝나고 한 3달 있다가 수사팀이 싹 바뀝니다. 그 유명한 윤석열 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있던 강백신 검사, 엄희준 검사, 우리 여기 추미애 법사위원장님 계십니다만은 법사위에서 증인 나와가지고 정말 시국건방진 얘기를 했었던 그런 검사들, 강백신, 엄희준, 윤석열 사단의 핵심들입니다. 제 사건 저를 갖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 시켜놓고 전부 다 승진해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수사팀이 교체되고 나서 바로 2-3달 동안에 진술을 갖다가 쫙 맞춰가지고 유동규, 남욱, 대장도 업자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면담하면서 조사를 다 바꿔버립니다. 이전에 했던 수사는 싹 뒤집어서 제가 이제 19일날 체포되고 제 다음날 유동규가 구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달 정진상 실장이 체포되고 그 남욱이 석방됩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들의 본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제가 그때 구치소 안에 있었는데 서울구치소 안에서 그때는 뭐 지상파밖에 못 보니까 지금도 생생하게 검찰이 딱 12월 달에 이재명 당대표 피의자 신분으로서 검찰 소환, 이게 막 뉴스에 도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야, 이게 목표였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의 과정을 보면은 검찰들이 의도하는 그러한 그림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저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최근에 뭐 그렇게 제가 제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는 게 아까 김경호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대장동 재판에서 사실은 형들이라는 사람들 몰랐다. 김용 정지상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검찰이 계속 얘기하니까 검찰의 얘기에 맞춰야 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진술을 자기가 만들어 유죄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저 심지어 검사가 그 대장동 업자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2박 3일 동안 검찰청 부치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저기 그 영화 보면 일제시대에 그 경찰청 밑에 있는 일제 형무소 밑에 있는 그 이제 감방 같은 데죠. 거기다가 집어넣고 2박 3일 동안 애 사진 보여주면서 애를 볼래, 네 배를 가를래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진술을 만들어 게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제가 1심 때부터 제가 검사들한테 했던 얘기예요. 재판에서 했던 얘기고. 왜 진술을 다 이렇게 바꾸냐. 제가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그래서 제가 검사들한테 얘기하는데 검사들은 거기에서 답변을 못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내용을 갖다가 좀 여러분들하고 우리 얘기하면 좀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썼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국회에서 책 출판 기념회 시작을 해서 전국에 2월달 동안에 좀 한 바퀴 돌기로 했는데 거기서 저는 제 이 검찰 사건을 쓰고 싶은데 이제 저랑 하는 출판사에서는 마케팅을 생각해야 되니까 아니 그건 당신 얘기지 김용의 과거 얘기 누가 궁금하냐. 저는 아니다 난 이게 중요하다. 근데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쓰라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써야지 책이 많이 팔린다. 근데 책 판매를 떠나가지고 그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고 왜 국민들이 이재명에 저렇게 열광하고 이거를 저는 좀 기자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하고 대화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이따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책의 3분의 1은 제가 직접 썼습니다. 소문부터 해서. 제가 검찰 지금 한 얘기를 요약해서 썼으니까 기회가 되시면은 책 이름은 대통령의 쓸모로 정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찾아보시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8월 21일 보석에 나와가지고 뉴스공장, 매불쇼, 스픽스 여러 군데 방송에 나가서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뿐이에요. 정말 언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섭다는 게 22년도 10월달에 저를 체포해놓고 제가 서울구치소 안에서 봤던 방송들 지상파 8시 MBC 뉴스, 8시 SBS 뉴스, 9시 KBS 뉴스 온통 도배로 이재명이 측근 김용 부원장 뇌물수수, 정치자금수수 그걸로 도배됐던 게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 진실은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렇지만 진실이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뭐 자신 있게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야, 김용, 네 억울한 거 이해해. 뭐 그때 대통령 만들려면 그 정도 할 수 있지. 각오해야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남의 동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제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화딱지나는 게 제가 두 번째 보석 나왔을 때 그때는 지금은 제한이 별로 없는데 1차 입장은 제한이 좀 굉장히 과도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사람도 만나면 안 되고 집에 책을 막 찾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명숙 총리가 쓴 한명숙의 진실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책에 있다 보니까 제 사건하고 너무 똑같아. 거기에 나오는 검사놈도 제 사건의 담당 검사였어. 어미준 검사. 그 문지석 검사한테 쿠팡 그런 사건을 갖다가 무마한 그 당사자죠. 정말 뻔뻔한 XX인데 그 친구가 구치소에 있는 죄수들을 갖다가 수십 번 불러가지고 진술을 바꾼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한명숙 총리님이 만기를 살고 그 성적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너무 잘합니다. 제가 이재명 시장님이 2011년도에 그 한명숙 총리님의 당대표 선거 나오실 때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저한테 야 김영 너 한명숙 총리 하는데 거기서 좀 많이 요구하는데 가서 좀 볼 수 있겠어?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났던 게 한명숙 총리님이고 그때 뭐 김현 대변인 이런 분들 우리 추미애 의원님 계시고 그렇게 해서 만났던 분인데 너무나 성적이 맑으셔서 저분이 근데 알고 보니까 조작한 거더라고요. 물론 뭐 그게 사건에 약간의 팩트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똑같은데 그런 거를 우리가 못 지킨 거예요. 그런 조작하는 검사들을 단죄를 못하니까 계속 이놈들이 정말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 지난 22년도 10월 달에 제가 겪었던 검사들 한두 명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법고시 붙으면은요 순서부터 검사 희망하는 사람들 제일 성적 좋은 사람들 맨 위에를 갖다가 중앙지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지검, 수원지검, 동부지검 그 검사들 엘리트들 이 친구들이 특수부에 1, 2, 3부가 있는데 제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님 사건을 갖다가 담당했던 검사들이 특수 1부, 2부, 3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검찰 집단이라는 대한민국의 공적인 조직이 정말 집단 범죄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저기 조작기소 대응 지금 맡고 계신 한준호 의원님, 법사위원장이 우리 저는 이제 추미애 대표님 항상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것과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결실이 맺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검찰 얘기하면서 검찰은 그런 과오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다가 제가 사법자를 붙였죠. 사법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판사는 판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판결을 볼 수가 없어요. 판결. 피고인 A는 A, B, C와 D, C와 어떻게 해가지고 거의 난수표 단계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독일은 판결은 다 공개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법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관심을 정말 갖고서 이재명 우리 정부하에서 이제 시작입니다. 그죠? 1년도 안 지났기 때문에 반드시 사법개혁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쉽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가 3년 동안 겪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법정 구속 판결 내리는 걸 보고 판사가 종종 걸음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침에 판결할 때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오늘 저녁에 약속 안 하고 그냥 집에 일찍 들어올게. 그 다음에 제가 법정에 들어갈 때 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김정부 원장이 신경이 어떻습니까? 아까 김병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내가 이따가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집으로 못 가는 거예요. 저는 법정 구속 5년 그냥 그대로 원심대로.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집으로 가는 걸 보고, 야 이게 정말 무슨 시스템이야. 우리 변호사들이 제가 거의 대통령급 변호인단이 없습니다. 우리 9명. 제가 갑자기 체포되니까 다행히 제가 그래도 뭐 잘 살았는가, 제 친구 후배들에서 변호사들이 한 5명이 급하게 선임됐고, 제 아내는 집사람은 그것도 부족하니까 그 전관 뭐 경험 있는, 이제 이분들이 형사사건 경험이 없으니까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이런 분들을 섭외해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수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정치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임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간신히 구한 변호사가 지금 우리 법사위에 같이 계신 검사 출신 김기필 변호사, 그 다음에 김영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됐던 김한수 변호사님. 근데 그 김한수 변호사님이라는 분이요, 판사 생활을 한 30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를 접견하고, 맨 처음에 접견오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만 보면은, 야 이게 황당한 파렴치범이지 이게. 대통령 측근이라는 자가 대선 경선 치는데니까 10억을 달라고 그랬다가 20억을 달라고 그랬다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 동지 여러분한테 제가 돈 100만 원 꿔달라라. 제가 용돈 좀 달라. 한국에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자, 어쨌든. 근데 그런 28년 경력의 판사님이 3개월 있다가 재판 기록을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보석 나가기 직전에 저를 접견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사건을 이렇게 만드냐고. 정말 봐도 이거는 자기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걱정만 하고 무죄라고. 저는 뭐 제가 제일 잘하니까 검찰 사건 만들 때 저는 뭐 당연히 확신했었고, 그 변호사들이 무려 의견서를 40개를 써냅니다. 유동규가 그 당시에 13년도에 집을 17평에서 47평으로 이사를 가고, 뭐 내연녀하고 뭐 정말 돈을 펑펑 쓰고 자동차를 바꾸고. 그때 뭐 여러분들 여기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성남 수서관리공단의 핵심으로. 그때 저희는 그때 얼마나 바빴습니까? 성남에서. 뭐 정진상 실장은 그 당시에 시장님 보좌하고, 저는 성남시의회에서 초선으로서 전방위 후반기 간사 맡으면서 맨날 싸우는 게 일이었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법개혁에 대한, 이 나가는 판사를 보면서 제가 구치소 들어가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양반들은 왜 판결을 이렇게 하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작년 5월 1일 날
이제 대통령 그때 이제 파기환송이 있었죠. 이틀 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겁니다. 제가 그때 그래 이거는 저기 그림대로 그냥 가는 거야. 구글 타임라인 아까 말씀한 이거 할아버지가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제가 3년 동안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법관의 80% 훨씬 이상이 아주 보수적인 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속된 말로 강남에서 조선일보고는 부모 밑에서 그죠? 교육받으면서 소년급제에서 서울법대 3학년 때 고시부터요. 그래서 바로 직장생활도 안 해보고 법대에 간 사람들이 앉아서 사람들의 죄를 담죄하는 대한민국의 사법현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굉장히 강하게 대법관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도 반드시 바꿔서 법원 민주화를 갖다가 이루겠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큰 힘을 실어주셔야 될 겁니다. 저는 그거 안 바뀌면은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 저는 아무리 우리가 큰 성과 내더라도 검찰개혁과 사법에 대한 개혁을 갖다가 이루지 못하면은 다시 또 그들은 어마어마한 카르텔을 갖고 있는 기득권으로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갖다가 노릴 겁니다. 누가 될지 모릅니다. 안민석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 추미애 의원님, 김병호 의원님 누가 될지 모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이러는데 자 이제 짧게 이제 성남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그때 중앙언론이 야 복지 포퓰리스트 돈 뿌리는 헬리콥터 너무나 저희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전국 최초의 무상복지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제가 감화 안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책에 잠깐 썼는데 야 그때 우리가 10년 전에 성남에서 했던 청년배당 그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전국에서 이런 걸 하면 애들이 이렇게 극우화 될까? 애들이 이렇게 고립될까? 애들이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너무 깊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많은 일들, 우리 시립의료원, 그 다음에 초등학생 치과진료 및 부가관리 이런 걸로 인해서 이 기득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눈에 가시였죠. 성남시에서. 그렇지만 우리 성남의 동지 여러분들이 그걸 지켜주신 거고 정말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 너무나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PT에다가 살짝 제 사진 하나 집어놨어요. 여러분들 14년도에 이재명 시장 재선하실 때 제가 그때 사회를 봤습니다. 우리를 지대학교에서. 근데 제가 처음 그렇게 대중 앞에서 사회를 보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막 신나서 이제 사회를 막 봤는데 그때 우리 집 꼬마하고 이제 아내가 이제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오면서 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오빠 뭐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 사일라가 그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들자 2014년도 재선에서의 슬로건이었죠. 근데 이제 몸통이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남에 있는 우리 동지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셔서 대통령이 몸통이 돼서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같이 한번 큰 박수 한번 제가 짧게 여기서 제가 이제 고성 나와서 너무 좀 이제 막 집에만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이제 아는 그 의원분들이 지역의 강의를 이렇게 부탁해서 그냥 편하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꼭 빠뜨리지 않는 게 이 대목에서 있어요. 아까 이 앞대목에서 저렇게 많은 무상복지와 공공산후조리원 막 이런 일을 했어. 우리가 성과를 어마어마하게 냈죠. 우리 여기 최민경 의원님 계시지만 우리 저 교복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교육 관련해 가지고 너무 큰 피해가 들으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이메일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분당에서 2010년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될 때 크게 졌어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 본시가지에서 수정중앙부에서 김태년 의원님 활동해 주시고 그 당시에 우리 중앙부의 동지들이 뛰어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간신히 이겼어요. 10년도에. 근데 14년도에 재선할 때 분당에서 제 기억으로 역전했습니다. 한 4%가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갭을 보면은 한 17%가 납니다. 저는 그 강연에서 최근에 꼭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겪었던 당사자로서 성남 민선 5.16기에 함께 했던 당사자로서 가장 큰 정책은 돈 많이 별로 안 들었어요. 성남형 창의교육. 각 학교에다가 3천만 원씩 내려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효식 의원님?
소프트웨어만 해라. 시설에 돈 쓰지 마라. 이런 마룻바닥 교체하는데 돈 쓰지 마. 교육 주체. 우리 안민수 의원님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모여가지고 프로그램을 짜. 그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했던 게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 반딧불학교, 생존수요, 목공수업, 아버지학교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학부모들이 세상에 맞벌이 하면서 애들한테 해줄 수 없는 그런 거를 시가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저는 집사람이 평상 직장을 다니는데 주말 되면 피곤하니까 자요. 토요일날 한 2시까지 자. 깨울 수가 없어요. 미안해서. 그러면 애들 그때 공부할 때 데리고 어디 갑니까? 약탑에 홈플러스. 그러다 좀 기분 좋으면 중앙고문. 뭐 그거밖에 더 합니까? 근데 그런 거를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학부모님들의 시에서 이런 걸 해주구나 하는 효능감이 발현돼서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압도적인 분당에서 뒤집으면서 재선을 확실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목에 있어서는 우리 앞에 계신 김태년 의원님이 제가 당사자입니다. 그때 윤창근 우리 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그 형님, 그 다음에 김혜숙 의원님, 이분들하고 진짜 참여위원회 가지고 너무 많이 고생하셨는데 아이디어를 내고 짠 그게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몸통이 돼서 이제 저는 그런 일들이 줄줄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재명의 미래, 우리 성남의 동지들이 만들었던 이재명의 시작이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여러분. 성남 얘기하면 항상 행복해요. 그죠? 힘들었지만 강남이 형 눈물 나죠? 그렇지만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도로 갔습니다. 경기도는 또 어땠습니까? 제가 경기도에서 그 지사하실 때 처음에 이제 대변인 들어가서 했는데 그때도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때도 공직선거법, 그놈의 형수육설, 그놈의 대장동, 허위사실법, 그것 때문에 1심 무죄 났는데 2심에서 그때도 되돌아가서 사법부. 제가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때 보수적인 판사였어요. 2심에서. 임모 판사. 제가 대변하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제가 기자들한테, 대변실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좀 가서 그래도 써야 되지 않냐. 저한테 대변인 할 필요 없어요. 무죄예요. 게임 끝났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당선 유효 벌금 300만 원을 때려버린 겁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처럼 그때도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렇게 기득권들은 바득바득 던져들었습니다. 그걸 이겨내고 또 대법원에서 결국은 무죄 받았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낸 성과들입니다. 경기도에서 계곡을 바꿨고 최근에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자치 발전, 균형 발전. 저는요, 제가 이제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걱정 말라고. 뭐 균형 발전? 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불같이 지금 일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기도에서 24개 산하기관들을 4년 만에 수원에 다 몰려 있었는데 경기도 전역으로 동서남북으로 전부 나눠서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지방단체 통합을 하면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럴 일도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성과들 여러분들 뭐 보시면은 다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없는 일이죠. 그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그 당선 무효를 바꾸도 이뤘던 성과들입니다. 자, 이제는 뭐 지난 얘기 지나서 제가 아까 이제 주제 대통령의 선거처럼 뭐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실용외교 정말 저희 시진핑하고도 그 다음에 또 트럼프도 그 다음에 일본 하는 그런 성과내는 실용외교 그 다음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 다음에 코스피 5천. 저는 코스피 5천에 대단한 함의가 있다고 봐요. 그 윤석열 때 얼마였습니까? 2,400인가 500인가 그랬죠. 2,400, 500 그랬는데 2배가 지금 오른 건데 저는 여기에 엄청나게 숨어있는 게 이재명의 공정 철학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기업의 대주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 주식을 갖고
마음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상법이 상권의 질서가 어지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맨 처음에 오자마자 상법 제대로 지금